그리고 그 다음 3-3번 그 NFPA 921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에 화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같은 출제자께서 이렇게 출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NFPA 921은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우리말로 하면 화재 및 폭발 조사 가이드예요. 화재 폭발을 조사하는 그 가이드 지침인데, 국내 그 화보나 화재 조사 그 쪽에서는 이게 바이블이고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총론적인 문제라 맥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 이후에 강론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필요로 하시고 요거를 다시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면 이 화재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건축물 설계, 산업계 설계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관점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화재 폭발 조사 가이드가 지금 2010 에디션 나왔고 2014 에디션이 있고 이후 에디션은 2017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2014로 이제 기준으로 NFPA를 가고 있고, 이걸 보시면 표지를 보면 2010 에디션 때는 이제 각 코드마다 이 책자로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형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황색, 적색, 이렇게 그 표지가 이렇게 하고 있고, 2014 에디션부터 여기다가 청색을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으신 분 계신가요? 뭐 끄떡거리신 분도 계시고, NFPA 704 유가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 가연성과 반응성을 조사한다는 개념인데, 현재는 이 청색이 플러스가 되면서 유독성에 대한 화재 폭발 조사도 개념도 정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그렇게 그 NFPA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보면은 화재 탐지 설비는 원래 그 내셔널 파이어 알람 코드였어요. 그러면 화재 경보에 대한 그 코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최근 에디션에서 바뀐 부분은 2011년부터 바뀐 부분은 파이어 알람 앤 시그널링 코드입니다. 그 N 시그널링이 추가가 됐죠. N 시그널링이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이 통합 감시 시설 그리고 아날로그 감지기,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화재 감지에 있어서 기존에는 단순히 경보로 안 되고 이것을 시그널화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겠다. 파이어 그리드 시스템과도 연관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화재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NFPA나 UL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나 결론이나 맺은 말이나 대책에서 이런 개념을 적어 주셔야 돼요. 뭐 세세하게 뭐 시그널링이 추가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선진 기술에서도 인명 중시, 기존에는 건물 재산 이런 중시에서 인명 중시로 가고 있고, 그리고 통합 감시나 이런 고층 대형화에 대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타 설비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거 NFPA 코드에 있는 그 영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단어적으로 번역한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틀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화재 조사를 한다. 저는 그 방어 문제로 이 문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물론 921 코드를 다 알지 못하고 그 대충 그 어떤 그 이게 용도다, 화재 조사다 이것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건아니라도 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필요성 인식 문제 정의, 위험의 요인,
문제의 정의, 하자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산업계 유형성 평가를 빗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계 유형성 평가의 기본 그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어떤 가혹도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일으키는지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산업계 유형성 평가죠. 그러면 이쪽 그 화재 조사에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최종 가설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화재 조사를 했으면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국내에서 목적은 관계자 처벌이겠죠. 그런데 관계자 처벌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재발 방지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관점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강론은 정독을 하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답안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방기술사를 이렇게 그 채점을 하시는 채점관들께서 다 기술사를 갖고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소방 실무에서 원로로 그 우리나라 소방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외우고 뭐 어떤 숫자 하나 틀리고 이런 분들을 저 숫자 하나 안 틀리게 쓰고 이런 분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내 후배로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후배가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소방 산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발전을 시키실 것인가. 소방 자체의 파이가 아니고 이 인명 안전과 이 소방 그 안전성 확보에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가를 중시하게 보시기 때문에 대책과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넘어갔는데 제가 스터디 때 그 FREM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이게 상당히 많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 단계를 설명드리면 FREM은 그 문제에서도 앞에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유형성 평가죠. 기존에는 산업시설의 유형성 평가인데 화보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건축물 유형성 평가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었지만 영순위 예상 문제였던 겁니다. 산업계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유형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량화가 된 거예요. 정성적 위험성 평가가 위험성 평가에서는 과거에 영순위 준비 문제였습니다. 사채이자 위한 예상 그 특론에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접. 이 하접이 국내 기술이 해외 수출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게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약간 그 1차원적인 그런 위험성 평가 방법입니다. 하저드, 이게 하저드 약자로 오는 건데, 하저드, 오페라빌리티 프로블럼스. 이렇게 돼가지고 위험과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거 위험해. 안전벨브 하나 더 달어. 차단벨브 하나 더 달어.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빈도, 예상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접은 국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순위로 계속 갖고 가셔야 되고, 빈도는 FTA, ETA. 강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혹도는 기출이 됐죠. CA. 제가 103일 때 합격했을 때 썼던 게 여기 2단계에 있는 로파입니다. 이 로파를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로파는 영순위 예상 문제입니다. 그때 하인님이 물어보셨어요. 세월호에 따른 그 연관 문제로 하인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하인리의 그 1대 29대 300,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사고 예방 5단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단계가 무너졌을 때, 그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는 기본 개념이 이 로파입니다.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진짜 정책 수리과 우리 정치가들이나 어떤 그 분들한테 이 로파를 한번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로파 기본 개념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로파는 25점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화학 공장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공정이죠, 공정.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재난 대책을 세워요. 제어, 예방, 비상대응의 단계별로 이렇게 대를 세워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이게 하나가 무너지고, 두 개가 무너지고, 세 개가 무너져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텍트가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 화재나 뭐 아니면은 그 세월호 화재나 이런 대형 사고들을 보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특론에 보면 이 로파 설명 바로 전에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고 있어요. 스위스 치즈 이론은 치즈를 썰면 이렇게 빵꾸가 났나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 이 뒤에 막히니까 치즈가 보이겠죠. 근데 우연찮게 이 구멍이 일직선으로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 재난 사고는 국내에서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개념적으로 아니 왜 그걸 멀쩡한데 바꿔? 조금 고쳐서 쓰지? 이런 개념으로 모든 산업이 철도나 아니면은 뭐 항만이나 교통시설이나 모든 소방시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량적인 평가로 해서 그 건축주에게 돈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로파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라는 거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로파 나왔고, 로파 나올 거고, FTAT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오죠. CAB 나왔고, 여기서 압박비, TNT 당량, 이런 피해 대책에 대한 그 강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도 좋은 게, 말 나온 김에 위험성 평가는 좋은 게 뭐냐면, 한 20개만 준비하시면, 1개, 2개, 건너뛰기 1개씩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단순한 출제 범위는 작지만 위험성 평가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죠. 근데 소방과 접목되는 부분에서는 투입 대비 생산성, 준비하신 문제수 대비 출제량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남들 못 쓰는 걸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거는 대책에 놓일 수 있다는 거. 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에서 현재는 감지기가 어제까지 멀쩡했어. 예? 저도 이제 관리사 공부하고 있지만은 어제까지 멀쩡했고 다 됐어. 근데 새벽에 불이 났는데 감지가 작동을 안 했어. 왜?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물주나 피해받은 분들만 안타까운 거죠. 건축적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감지기의 연한이 어떻고 지금은 작동을 하지만 얼마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0년 된 그 가압송장치 설비 배관 막 물 비쳐 나오는 거 점검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를 제시를 해서 이 건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이 방안을 가야 된다는 관점, 관점을 갖고 가시라는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기 있는 강론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대책이나 관점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답안에서 10점 답안이라고 했을 때는 2줄, 3줄, 25점 답안이라고 했을 때는 8줄, 아니면 10줄, 6줄 정도로 녹여주셔야 돼요.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쭉 쓰고 강론을 들쓰면 안 되시잖아요. 준비할 거 준비하시고 차별화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야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공부하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시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필수 준비 답안이 6점 답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는 거는 6점 쓰고 모르는 거는 3점, 열심히 쓰시면 3점, 4점 나오겠죠. 어떻게 60점이 넘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관점에서는 6점, 7점, 8점까지 팽창을 하시고 그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 게 다용도로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문제도 방어 점수 10점 만점에 5점, 5.5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니까 관점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키워드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 키워드가 들어가 줬어야지 7점, 8점이 7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답안입니다. 방어를 아까 저처럼 방어를 하시면 절대 6점을 못 받습니다. 한 5점, 5.5점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3-4번은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게 상당히 그 이후에 예상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2순위 예상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파이어 그리드 시스템이.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거를 그 제시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호세 토레로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건물주의 인식이 부족하다. 어떻게 건축주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겠냐. 이렇게 본인도 제시만 하셨지 이게 당장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동기기술사님께서 그 모 구의 통합감시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그 공사 감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가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보면 이 한강 옆에 이 구 전체에 대한 감시센터를 지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방범, 재난, 수해, 그리고 기타, 교통, 기관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여기다가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큰 모니터 있잖아요. 우주선 날아갈 때 영화에서 보면 돼 있는 거. 큰 모니터가 있고, 여기 감시 데스크가 각자 PC가 다 있고, 한 40개 정도, 40명 정도 앉을 자리가 있어요. 있고, 또 뒤에 별실에는 경찰관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CCTV나 아니면 화재 감지나 이 건물의 화재 감지 시그널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새로 SH공사에 계신 분인데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첨단 감지 설비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집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CCTV 고정을 해놔요. 그럼 여기 담벼락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겠죠? 이 조닝을 해놓으면 뭐가 일로 지나가면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담을 타넘어 가면.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에 가스관이 있어. 가스관에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타고 올라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니터를 띄워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그 UR을 찾아요. 노란색 옷을 입고 키가 120cm 미만이에요. 그러면 상의가 노란색이고 120cm 미만이 되는 한 객체죠. 오브젝트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를 바로 모니터를 띄워가지고 그 모니터링 요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IT 기술이나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어떻게 뭐 벽에 열전대를 깔고 이 교수님이 제시했던 방향 개념은 같죠. 이런 것보다는 이런 IT 기술이 접목돼서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게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감시 시스템이 국내에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 흐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그리드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통합감시 시설에 대해서 나오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점, 통합감시 시설이 10점으로 나오기에는 부담이 큰 부분이고 나오면 25점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준비를 해 두시고요. 기출을 하시면 이후에 우리 기술사 그룹, 우리 소방산업 그룹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5번. 각층 바닥 면적 4,800, 지하 3층, 지상 30층. 지금 이 답안은 퍼펙트하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방시설 적용기준 설명하시오. 표도 적용기준 비고란에 비고란 이 자리에서 적용기준 있죠. 이렇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이제 아까 보면 그 괄호 4번에 조건 누락 등의 이유로 판단할 수 없는 소방시설은 제외함. 물분무 시각경보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분무 등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장 필로티 뭐 이런 부분에 물분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죠. 준비작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준비작동으로 밑에 적겠지만 실제는 물분무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변전실 같은 경우 그 300제곱미터 이상에만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그 용도별 그 면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외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답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답안을 쓰면 어떻게 쓰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밑에 넣겠어요. 밑에 넣고 그 밑에 주길 안 해. 왜냐하면 그 설계를 할 때 화재 안전 기준은 너무 과설계도 있고 어떤 그 과설계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당연히 현실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준비작동식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물분무 등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분무 등이죠. 근데 그런 관점을 적어주는 것이 어떤 그 기사 답안, 관리사 답안, 기술사 답안의 차이점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성을 하더라도 집어넣고 그 밑부분에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나 적응성을 고려해서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소방시설 설치 유지 그 소설한 별표에 보면 별표 5번에 대해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별표 5번을 보시면 하나 이렇게 그 설치 대상 용도별 규모별 설치해야 될 소방시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가 되면서 쭉 내리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저도 복잡하죠. 저는 솔직히 그 제가 수험생일 때는 이걸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대 K모 학원에 관리사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수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관리사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실무에 이제 그 취업다고 했는데 소방기술사면 당연히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면적과 그 규모와 용도를 제시를 했으면 그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을 알아야죠. 그러면 1차도 적용이 되고 면접 때도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1차도 써먹을 수 있고 면접도 써먹을 수 있고 또 이후에 실무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코드 베이스라 좀 뻑뻑하실 수는 있는데 준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한 별표는 상당히 그 전부 다 잘 알아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술사적인 준비는 4, 5, 6, 7, 8이에요. 소설한 별표 4, 5, 6, 7, 8 말씀드리면 이제 4는 수용 인원 산정 방법, 5는 설치 대상, 6은 면제 기준. 이거는 저 교재에 없을 겁니다. 6은 면제 기준, 7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8은 방역. 요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현재 이 배구의 시험에서도 이 지문에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설한 별표는 꼭 가져가시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점입니다, 관점. 이게 투입 비용이에요. 우리는 시공까지의 그 비용을 국내에서는 이제 감안을 하죠. 이게 손실 비용.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총 비용입니다. 국내 설계는 다 여기 있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국내 설계는 다 여기 있죠.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적게 들여서 화재 안전 기준 코드 베이스를 넘어설까? 그리고 준공을 할까? 그런데 이 건물을 건물 수명 종료 시까지 유지 관리를 가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 개를 합한 총비용이 낮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좋은 걸로 하고 비싼 걸로 하면은 투입 비용이 과다하고 손실 비용은 낮겠지만 효용성으로 봤을 때 우리 설계자는 이 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베이스 질문이 나오면 코드를 적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점, 우리는 이런 무조건 좋은 거 쓰자고 말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건물을 짓는다도 그러고 싶진 않고 당연히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 관점을 코드 베이스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문제나 저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모든 기술사는 저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결론이에요. 총 비용의 합계가 가장 낮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내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 특별 피난 계단, 직렬 누설 틈새 면적 유도하는 건데, 이거는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건 준비해야 될 유도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거랑 연관성을 얘기를 하면 해설을 보시면 이게 풀이가 나와 있고 뒤에 별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별해라는 이 방법으로 준비를 했었고, 이거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시기 유도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엔 답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방법의 유도도 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고, 연관되는 문제를 보면은 틈새로부터의 누설 풍량 계산식 유도 있습니다. 그 유도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빠졌지만은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0.827A 루트 P 유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틈새나 이 누설 틈새 유도는 오리피스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1-1번에 보면은 우리가 오리피스를 물어봤죠. 그럼 현재 배고에서는
오리피스는 일단 쫑 쳤습니다. 예, 그러면 베르누이에서 계속 나옵니다. 오리피스는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105에 106회는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토리첼리. 이게 베르누이 기본 이론인데 토리첼리 나오고 피토 있고 오리피스 있고 벤출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내가 흐름을 가지고 예상 문제를 잡을 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나열된 예상 문제를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래요. 뭐 어디서 어떤 해서 예상 문제를 받아가지고 뭐 서브노트를 합격하신 분 거를 받아서 200개를 준비한다. 그거보다 그 200개도 그분은 흐름을 예상을 하시고 뽑은 거예요. 피토 나왔죠. 오리피스 이번에 나왔죠.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벤츄리 준비하시라고. 벤츄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리첼리도 준비하셔야 되고. 토리첼리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루트 EGH 유도하는 거. 예, 이거하고 이 벤츄리. 이 두 가지 갖고 가시고. 계속 이 네 개는 그냥 하나가 나왔다고 죽은 게 아니고 잠깐 뒤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로또 번호 나오듯이. 넷 중에 하나는 꼭 내고 말 거야, 올해는. 그거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고. (4-1)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우리 정현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 아까 잠깐 질문하셨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모범 답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는 거는 원서나 아니면은 뭐 여러 논문이나 서적에서 발췌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앞에 말씀드리면 옥내소년 시스템에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지문을 자세히 보시고 계산을 하면서 항상 답안을 쓰실 때는 처음에는 이게 좀 저도 그렇더라고요. 1교시도 그렇고 1교시 때는 좀 이렇게 보면 10개가 다 안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6점 이상을 쓸 수 있는 것 같은 답안이 10개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는 문제를 앞으로 빼가지고 한 두세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연관이 되고 그래서 10개, 11개. 나중에는 시험 마칠 때는 1개나 2개 정도 버리고 뭘 쓸지 고민할 정도까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자세히 보시고 지문에 있는 그림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선이 만나고 떨어진 거 어떤 거 아까 뭐 수위계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급수 밸브가 어떤 식으로 급수가 될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이런 함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 피난계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순간적으로 이제 새벽에 개념을 도시를 하다 보니까 잘못 그렸는데 가운데 피난계단 있죠? 가운데 피난계단이 10층까지 올라가야 되죠, 선이. 예. 10층도 피난계단이니까 11층부터 TP가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설명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1, 2, 3, 4, 5 따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표에 있어서는 물어본 거는 이제 피난계단에 옥내 오게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난계단 준비하셨으면 연구반도 그러시고 심화반도 그러시고 특별피난계단과 비교해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다고 특별피난계단 안 쓰지 마시고 옆에 놓으시고 가벼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두 줄 써주시면 조금 더 폭넓은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사실 한두 개 빠져도 상관없어요. 너무 압박받고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관점이 들어가 주면. 지금 피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건피방 규칙의 각 조가 예상 문제입니다. 각 조를 보면 이제 이거는 나올까 싶은 문제가 또 이번에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당장은 건피방 규칙의 조에서 제가 봤던 예상 문제는 아까 정 교수님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리포트,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8의 2에 있고요. 13의 헬리포트, 그 다음에
14의 2의 복합 건축물의 피난시설. 이 정도로 저는 좀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다 기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소방 피난과 연관이 있어요. 법규 자체가 피난에 관한 규칙이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3. 이게 제가 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펌프 성능 시험 결과표가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서식을 안 쓰고 이 표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0.5점도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꼭 암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암기를 안 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외우시는 정확도가 차별화가 되고 하지만 백지에서 이걸 암기라고 개념을 세우고 가실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넣지 마세요. 기본적인 그래프로 갖고 가면 하나하나 읽어드리기에는 뭐 설명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체절 있고 전격이 있고 과부하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유량이나를 계산해 가지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과부하 운전점이 3-2번 과부하 운전에 보면 다른 것들은 만족을 하는데 토출 압력이 0.455로 계산이 되는데 0.43으로 되니까 부적합하다. 네. 일치 여지가 없죠. 이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하고 이 가압성수장치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이 가압성수장치 점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리스트는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 정도만 한번 개념적으로 읽어보시고 키워드 정도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 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 상당히 말로 길게 써놨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선택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참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당연히 기본 문제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4 인류 산화성 시험 판정 방법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부쩍 이게 시험 방법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게 소방산업기술원 KFI에서 이 시험을 합니다. 위험물 유별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물어봤을 때 이거 이만큼 위험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과 접목이 위험물이 원래 걸쳐 있는 부분에서 소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인류가 시험의 종류 말씀드릴게요. 인류가 이제 연소, 낙구 타격, 대량 연소, 철관 시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적어주시고요. 이류가 작은 불꽃 시험, 인하점 시험 있어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거 강론은 다 있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3류가 자연 발화성 시험, 물과의 반응성 시험. 4류가 인하점 시험, 연소점 시험, 비점 시험, 발화점 시험. 5류가 열 분석 시험, 압력 용기 시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시험을 이제 KFI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소방기술사가 연관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연소시험이겠죠. 그 연소시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3류 시험, 그리고 4류 시험까지 플러스 알파. 왜? 4류는 가장 많이 쓰니까, 그리고 가장 위험하니까. 그래서 많이 쓰면서 우리 위험이 항상 우리 옆에 있으니까 3류, 4류 중에서 제가 한다면 3류는 2개 다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류는 용어 설명의 개념 정도, 그 정도 가볍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이 부분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갈 때 답안을 쓰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페이지, 7페이지 쓴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해진 양을 25점으로 쓰다 보면은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넣을 게 위험물 검사 절차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KFI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제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항목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서, 시험 물품, MSDS, 그 다음에 물질 명세표, 그 다음에 기타, 뭐 수입신고 필증 있는데 그거 뭐 안 적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K협회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성상, 판정시험 있고 시험 성적서,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이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이죠. 뭐 P형 2급도 블록 다이어그램 물어보는데 이런 거 적어주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내시면 연관되시는 분이 내시는 거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 채점 하실 때 개념적으로 이런 개념을 적어주면 아, 이 사람이 실무적인 개념을 갖고 있구나.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당연히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이런 게 그 좋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MSDS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물을 공부하시다 보면 현재는 GHS 그리고 MSDS는 MSDS를 물어봐도 GHS를 써주셔야 되고 GHS를 물어봐도 MSDS를 써주셔야 되고, 저는 이런 중요한 강도는 이제 35점 분량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쭉 준비를 했다가 어느 한쪽에 비중을 줘서 나오면 그 반대 파트에 있는 것들은 조금 줄여서 언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셨을 때는 MSDS 16개 항목 쭉 적었을 때 한 두세 개, 한 4-5개 빠져도 됩니다. 빠지고 GHS로 들어가 주는 부분. 빠지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적어주면 좋지만,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포괄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5번. 4-5번은 제가 우리 스터디 때 잠깐 말씀드렸고, 뭐, 여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정부화재 발생하면서, 의정부화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지만 5분 정도 돌아가셨죠. 근데, 세월호에 우리가 무뎌지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방산업이나 우리 건축에서 보면 다소, 창피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법안을 제정하고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피난 방화 그리고 소방 방제 설계가 얼마나 그 미약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당초에는 좋았던 법규가 선진국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완화가 되다가 이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망 5명 이상도 대형 화재로 분류가 됩니다. 대형 화재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신문에 기고가 됐던 그 기술사님 글이 소방기술사의 자료실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론으로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처럼 꾸준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론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 사건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언론을 들어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그 사이드로 보면은 아파트 1층의 발코니를 30% 범위 이내에서 입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다른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점점 완화되고 위험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1월 10일 날 사고가 났고 1월 10일 날 화재가 나면 불과 3개월 만에 화재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그 도입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슈화 되는 걸 싫어하겠죠. 완화하신 분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층 발화후 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필로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소설화 말씀드렸는데 필로티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이제 CO2 같은 것들, 호스릴 같은 거 기둥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식을 하고 있는데 필로티에는 역으로 이런 곳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SP 중에서는 시간 지연이 되긴 하지만 자동식 소화 설비죠. 새벽에 불이 나고 이렇게 밤에 9시에 불이 나긴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불이 나면 화재가 확산되고 외벽으로 타고 올라서 연기 화염이 침입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때 관리인은 불이 났을 때 해당 CO2 설비를 쓰지 않고
2층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뛰어내려가서 썼답니다. 쓸 줄도 몰랐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특론에 있는 외벽 연소 방지 스프링클러 그 부분을 좀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간 단계고, 현재 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필로티. 대봉하고 드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통 계단을 들어가려면 주차장을 반드시 경유를 했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있는 사람이 5개로 퇴피를 하려면 필로티를 반드시 통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필로티에는 그런 소화 설비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많이 안타까웠던 일이고, 또 출입구로 수직 확산이 됐고, 1층은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리로 된 자동문으로 돼 있어서 방화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수직 확산됐고요. 그 다음에 외벽은 드라이 비트로 됐고, 또 이격거리도 50cm로 완화가 됐고, 초기 소화가 없었고 관리인이 사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피난로, 아까 앞에도 피난로에 관한 유사 문제가 나왔는데, 피난로에 대해서도 소방차가 제때 진입을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왕하기 설비 있었습니다. 구석에, 닫힌 문에, 아니면은 실외기 너머에,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를 위치에. 그래서 간판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받침을 갖고 오셔가지고 내리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으로 이 필로티 화재는 의정부 화재를 모토 삼아서 강론으로 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문제니까 외벽 연소 방지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하실 필요 있습니다. 4-6번.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기출이 되고, 이제 조항별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 옆에 있는 조항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24조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출이 됐고, 이게 24조의 2, 소규모 공장 용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별표 3을 보면, 제가 개수를 쳐봤는데 51개더라고요. 51개인데 10가지 이상 설명하라고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실무에 계신 분들은 쓸 수 있는 문제고, 아니신 분들은 10개를 못 쓰셨겠죠. 근데 이제 상통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면제에 보면은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장소 있죠. 그쪽에도 공정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서 쓰셨어도 조금 방어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준비 방향은 이미 기술사라고 생각을 하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기술사 아닌데 채점을 해서 뽑아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주말을 버리고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 기본적인 유형성 평가 대책 개정과 같습니다. 문제를 평가하고 대책을 세워서 제시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답안을 구성해 나가시면 개념을 잡고 정확도를 가지고 가시고 그에 따른 관점을 제시를 하시면 아주 높으신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점 개발하시고, 그리고 또 강론을 공부하실 때는 깊게 들어가 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